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서 함락되는 1453년까지, 그러니까 476년부터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크게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안스 황제와 샤르마니 황제,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와 이노센트 3세를 이정표가 된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유스티니아스 대제 때에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하지요. 그리고 서로마의 황제가 사라졌는데 프랑크 왕국의 왕인 샤를마뉴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의 황제의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800년, 요 해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세 천년 역사에서 최고의 빅 이벤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중세 최고의 화두는 뭐냐? 황제가 세냐, 교황이 세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 한판 붙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앞에서 당시 황제였던 하니 4세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카노사의 굴욕, 1077년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부터 교황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서 이노센트 3세 때 절정을 달하고요. 그 이유는 교황권이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황제의 권한이 세지면서 근대 국가가 출현하게 되죠.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종족의 이동, 특히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북아프리카에 정착한 반달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결국 무너지고 그리고 중세가 강제로 개막을 하게 되죠. 이후 유럽은 로마인들이 야만적으로 부른 게르만족이 펼치는 아수라장,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 2세기쯤 지나서 대충 교통정리가 되죠. 자, 동로마인 비잔틴 제국은 이후 1000년까지 이제 무사하고요.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야만족들이 들어오면서 이 스페인 여기에는 서고토족이, 그리고 유럽 본토 여기는 프랑크 왕국이,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 부르곤트 왕국,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는 동고트 왕국, 그리고 그 북쪽에 롬바르드 왕국, 영국은 앵글족과 섹슨족이 넘어가서 앵글로 섹슨 왕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아프리카, 여기는 바로 반달족이 이제 여기 아프리카까지 넘어왔네요. 자, 반달족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은 이제 다 게르만족의 일파이고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후 펼쳐지는 중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뼈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정착한 롬바르드족의 이동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북아프리카에 정착한 반달족 이동, 요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반달족은 330년경 이제 슐레지엔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고투족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판노니아 외곽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죠. 그래서 반달족이 최초로 로마 제국에 정착을 허락받은 게르만 민족이었죠. 지도 함께 볼까요? 최초에는 여기 슐레지엔 이제 여기에 있다가 이 고투족의 압박에 의해서 결국은 떠밀려 내려옵니다.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판노니아 외곽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된다. 자, 여기에 정착을 해서 상당히 이제 초기 60년 동안은 매우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야만족이지만. 그래서 바른생활 사나이, 바른생활 민족으로서 60년 동안 생활을 하죠. 하지만 401년경 갑자기 등장한 훈족의 공세로 인해서 다시 대이동을 시작하죠. 406년경 이제 갈리아 외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 제국군을 대신해서 국경을 위협하는 이 프랑크족의 방어를 담당하죠. 하지만 이 프랑크족과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서 그해 12월 31일 꽁꽁 언 라인강을 건너서 갈리아 지역을 침입하고요. 순식간에 갈리아를 휩쓸고 아키텐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도와 함께 볼까요? 바로 여기에 이제 판노니아 외곽에 정착했다가 훈족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이들은 잽싸게 어디로 가는가? 갈리아 외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프랑크족을 막는 그런 제국 방위군 역할을 하는데 프랑크족과 전투에서 어때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갈리아 지역으로 로마 국경 안으로 들어오고 순식간에 쭉 뚫고서 바로 이 지역, 아키텐 지역, 지금 프랑스, 당시는 갈리아죠. 갈리아의 서남쪽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달족은 409년 10월 마침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오죠. 자, 들어올 때 반달족은 알란족, 수에비족과 같이 들어와서 각기 독자적인 국가를 그곳에 세우게 되죠. 한번 볼까요? 자, 반달족, 수에비족, 알란족 함께 친구인가 봐요. 함께 이동을 합니다. 쭉쭉 해가지고 결국 같이 들어와서 수에비족은 여기, 알란족은 여기, 그리고 반달족은 여기, 스페인에 각각 독립된 왕조를 세우죠. 하지만 이 서고트족까지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언제 들어옵니까? 바로 이 프랑크족과 전투에서 이제 깨지죠. 509년에 있었던 부의 전투에서 깨지면서 이 서고트족까지 들어오면서 여기는 네 개의 종족들이 서로 싸우고 뒤지고 볶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0년간 이베리아 반도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 자, 그러다가 406년경 알란족이 서고트족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국왕마저 잃고 반달족에게 의탁을 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달족은 이후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데요. 그 즈음 428년 이제 반달족의 새로운 족장 겐세리크라고 하는 족장이 등장하면서 반달족 역사에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되죠. 당시는 스페인 반도 남부에 구겨져 가지고 북쪽에서 서고트족의 공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알란족이 서고트족에게 패하면서 반달족의 몸을 의탁하고 반달족은 지금의 안달루시아 지방 바로 이 스페인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서고트족의 지속적인 이제 공세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겐세리크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새로운 땅을 어디로 찾는가? 배 타고 건너가서 북아프리카로 가야지 이렇게 하죠. 철저히 준비합니다. 함대를 조직해서 철저히 준비하던 상황이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달 왕국이 429년부터 출현하게 되는데, 자, 429년 그러니까 겐세리크가 반달족의 족장으로 오른 지 1년이 지난 이듬해였습니다. 로마 제국 북아프리카 담당 총사령관인 보니파키우스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옵니다. 아주 환상적인 제안이었죠. 당시 서로마는 어린 황제인 발렌티니안 3세를 대신해서 그의 엄마인 갈라 플라키디아가 섭정을 하고 있었죠.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북아프리카의 총사령관, 총독으로 보니파키우스를 임명했거든요. 근데 보니파키우스가 그 지역에서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정을 베풉니다. 인기 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분리독립을 꾀하는 게 아닌가, 쿠데타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면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알아보려고. 하지만 미정되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정인 갈라 플라키디아 이 엄마는 쿠데타 하려는구나 하고서 이제 진화군을 토벌군을 보내죠. 이러면서 피 튀기는 내전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궁지에 몰린 보니파키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반달족 족장인 겐세리크에게 급히 SOS를 친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요청한 건 1개 대대병력이었지만 넘어온 건 뭡니까? 8만이 넘는 반달족 전체가 상륙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100년 넘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단으로 차별과 온갖 박해를 받아오던 이 도나투스파가 이 반달족 무리에 합세하면서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반달족도 아리우스파 2단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도나투스파 2단, 동병상련이랄까요?
이 정통파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이단끼리 뭉쳐서 여기에다가 북아프리카 원주민인 무어인 그리고 베르베르인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산사태 수준으로 발전하죠. 이 상황에서 로마 군대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자, 북아프리카에 진출한 이 반달족 겐세리크는 어떻게 합니까? 승승장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가세한 도나투스파 그리고 지역 원주민까지 가세하면서 로마군은 이제 더 도망갔겠죠. 쭉쭉 해가지고 이듬해 430년에 히포를 이제 무려 14개월간 공성전을 펼쳐가지고 접수합니다.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싸우다가 결국 최후를 여기서 맞이하게 되죠. 로마 황제인 발렌티니안누스 3세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겐세리크를 국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439년, 자, 북아프리카 지역의 로마 총독부는 카르타고에 있었죠. 그 카르타고를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카르타고를 함락을 하게 된다. 카르타고. 자, 히포를 먹고, 그 다음에 9년 후인 439년 카르타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당시 카르타고에 있는 로마인들은, 반달족이 침투해 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었는가? 시민의 대다수가 격투기를 관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겐세리크에게 이것 말고도 정말 놀라운 뜻밖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카르타고 항구에 얌전히 정박 중인 로마 제국 아프리카 함대였죠. 그동안 함선을 많이 준비했지만 이 배들을 고스란히 접수하게 됩니다. 이로써 로마는 6세기 넘게 지켜온 지중해 패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죠. 이후 반달족은 수도를 카르타고로 옮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카르타고는 포에니 전쟁 이후 600년 만에 로마의 적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반달족의 겐세리크는 이 함대를 이용해서 빠르게 지중해 서부 제도를 정복합니다. 시칠리아를 정복하고요. 사르데냐, 코르시카, 더 나아가서 발레아리아스 제도, 스페인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반달 왕국이 차지했던 영토, 바로 이 아프리카와 함께 시칠리아, 코르시카, 사르데냐, 발레아리아스 제도 다 먹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로마는 어때요? 북쪽의 훈족, 게르만족이 날뛰는 그 북쪽의 정신을 팔고 있을 때 남쪽에서 이 반달족을 통한 위협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마침내 455년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하러 올라옵니다. 같은 해 로마에서는 집정관인 막시무스가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를 암살하고 자칭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겐세리크는 이걸 빌미로 삼아서 로마를 침공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없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 공석인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제 활약을 하는가? 로마 감독인 레오 1세가 겐세리크를 만나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반달리즘은 이제 문화유산이나 예술품을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하죠. 이때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하는 그 파괴 행위, 여기에서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반달족 카르타고에서 어때요? 시칠리아 그리고 사르데냐, 코르시카, 발레리아스 제도를 정복하고 455년 마침내 로마를 약탈했다. 자, 그 이후 477년 족장 겐세리크가 죽죠. 무려 고대인들 평균 수명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랜 나이 88세로 천수를 누렸죠.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반달 왕국은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534년 마지막 왕 겔리메르가 통치하고 있을 때 비잔틴 제국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보낸 최고의 명장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공격을 받고 그는 항복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반달 왕국은 북아프리카에 잠시 세워졌던 이 반달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북아프리카에 세워진 반달 왕국은 한마디로 어때요? 승자와 또 이 패자와의 공생은 약에 쓰려고 해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공생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 여기에는 그동안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100년 넘게 이단으로 박해받은 이 도나투스파가 승자 쪽에 가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생이 절대 협치, 공생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상류층을 이루던, 그러니까 그동안 박해왔던 이제 로마 귀족층들은 잽싸게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귀국을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아프리카는 사회 기능이 많이 마비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급감되면서 급속한 사막화가 이루어지죠. 로마 제국 당시에 원로원 귀족층의 대규모 농장들이 북아프리카, 특히 카르타고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북아프리카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곡창지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 다음으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북아프리카 그 지역인데 어때요?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됐는가? 바로 이때 반달 왕국 상황에서 승자와 패자의 공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생산성이 급감하면서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됐고요. 그 이후 이 지역을 차지한 게 누굽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놀라운 확장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카 메디나 이 지역에서 시작한 이슬람교, 무함마드가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죽을 때는 아라비아 반도를 접수하고요. 그 이후 그의 후계자인 4명의 후계자 칼리프가 이제 통치할 때는 파란색 이 지역을 먹게 되고요. 옴미아드 왕조가 등장할 때는 북아프리카 전 지역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아프리카 전 지역이 이슬람화되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차피 먹고 살 것도 없고 농사도 짓기 힘드니까 해적 산업이 국가 산업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슬람에서는 어때요? 이교도를 죽이고 하는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또 이교도의 재산을 뺏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게 그들의 미션인 거예요. 성전, 소위 말하는 지하드라는 명목하에 이슬람화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20세기 현대까지 이 해적 산업이 거의 국가의 기간 산업이었다. 이러면서 버려진 농지는 지속적인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 이집트에 이어서 최고의 곡창지였던 그 북아프리카의 비옥한 곡창지가 완전히 사막화가 된 데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게르만족의 대이동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북아프리카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반달족의 이동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